안녕하세요. 부의 독서입니다. 오늘 교보문고를 갔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의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전부터 쓰셨던 책도 있고 최근에 쓰신 책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소설도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행복하지 않은가? 이제는 행복을 위해 싸워야 할 때.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2항. 국가가 국민에게 행복한 삶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사회보장이라면 국가가 국민에게 행복한 삶의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사회복지를 의미한다. 이것이 헌법 제34조 제2항에 대한 나의 해석이다. 모든 인간은 행복을 꿈꾸지만 각자의 주관의 해석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뉜다. 하지만 행복에 관한 그 무한한 스펙트럼 속에서 절대 다수의 보편적 행복을 찾아야 하는 것이 정치인의 과제일 것이다. 과연 한국인의 보편적인 행복은 무엇일까? 이 질문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던 어느 날 한 권의 책을 접하게 되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영석 선생이 96세의 나이에 저술한 100년을 살아보니였다. 오랜 시간 깊은 철학적 사유를 통해 한국인의 행복론을 연구해온 원로 철학자의 글답게 삶의 깊이와 연륜이 묻어났다. 특히 제1장 제목인 똑같은 행복은 없다라는 문장에 나의 시선이 한참 머물렀다. 나는 그중 한 구절에 밑줄을 그었다. 경제는 중산층에 머물면서 정신적으로 상위층에 속하는 사람이 행복하며 사회에도 기여하게 된다. 어쩌면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는 문장인데 곱씹어 볼수록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 평이하면서도 담담한 문장 안에 내가 찾던 행복의 공통 분모가 담겨 있다. 경제는 중상층, 정신은 상위층 이라는 두 가지 수준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의 진솔한 내면 풍경이다.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대다수의 한국인이 경제는 하위층, 정신은 중상층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욕심부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평범한 한국인들은 현재보다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 경제적으로 중산층이 되고 정신적으로 상위층이 고고한 품위를 유지할 수 있기를 꿈꾸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행복해지려면 우선 경제적으로 중산층이 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의 불균형에 있으며 이로 인해 양극화는 갈등과 대립의 양상으로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다. 구조적으로 행복해지기 어려운 조건이다. 1998년 IMF 구제금융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스스로 중산층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그들 대부분이 하위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후 중산층은 거의 다 사라지고 위아래 상위층과 하위층만 남은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다. 2016년 국제연합이 발표한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행복 지수가 조사 대상 157개국 중 58위, 경제협력기구 35개 회원국 중에서는 29위로 거의 최하위권에 맴돌고 있다. 2015년에 47위였는데 한 해 만에 11단계나 더 떨어진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나 1인당 국민소득은 해마다 조금씩이나마 올라가고 있는데 반해 행복지수는 오히려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셈이다. 헬조선이라는 자조어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행복지수가 이렇다 보니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 불평등은
다른 OECD 회원국들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일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회의 불평등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사회 각 분야에 걸쳐 계층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특히 젊은이들의 경우 부모의 재력에 의해 출발선이 달라지는 것을 온몸으로 절감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점점 흑수저와 금수저로 양분화되는 불합리한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의 고통은 IMF 이래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오랜 병폐 중 하나다. 또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노인 세대들의 미래 불안도 행복지수를 점점 더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단 경제적 불균형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득권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답답한 정치 현실과 사회 불안 역시 국민들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의 대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해야 할 정치인들은 오히려 주인 행세를 하며 기득권 세력들에게 불을 몰아주고 있다. 이러한 고질병을 고치려면 그 화근이 되는 본질적 문제부터 답을 찾아야 한다. 국민들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불평등과 불공정에 있다면 마땅히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열쇠는 바로 정치혁명, 경제혁명에 있다. 행복할 권리를 위해 바꿔야 할 것들.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는 너무 오랫동안 밀착 관계를 유지해왔다. 해방 이후 70년 가까이 고질병처럼 굳어온 정경유착의 병폐는 이제 그 해결 방안조차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화되어 있다. 이 암적인 고리를 과감하게 도려내야만 사회적 불평등과 불균형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 질서를 바꾸려면 우선 정치 권력부터 쇄신해야 한다. 대의 민주주의 제도 아래서는 정치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거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머슴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낡은 정치의 틀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기회의 불평등, 불공정한 경쟁, 불합리한 배분, 이 세 가지 문제를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야말로 다음 대통령의 숙명과 과제가 되어야 한다. 정치혁명은 곧 경제혁명으로 이어진다. 경제혁명을 하려면 우선 재벌가의 비상식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대한민국 재벌들은 5%도 안 되는 적은 지분을 갖고도 무소불위의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분명 잘못된 관행이다. 따라서 재벌들에게 지분만큼의 권리만 행사하도록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또한 재벌들이 부당한 내부 거래로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 역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므로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중속도 폐단도 막아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다. 노동권을 강화해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의 목도 늘려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법정 초과 근로시간인 주 50 이상 일을 하는 노동자들만 360만 명이 넘는다. 법을 제대로 지켜 52시간 초과 근로분에 대해 신규 고용을 한다면 최대 50에서 6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기업들이 노동법에 명시된 근로시간만 제대로 지켜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실업난을 상당 정도 해소할 수 있다. 현재 기업들은 노동법의 근로기준을 지키지 않고 초과 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0.8배만 주고 있다. 기본급이 아니라 상여금 형식으로 임금을 지불하고 기본금을 기준으로 초과 근로수당을 주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따라서 편법을 제거하고 초과 근로수당도 법대로
1.5배씩 주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엄격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2천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 가운데 900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수립되어야 한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기반을 둔 것인 만큼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동일한 노동을 할 경우 임금의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 나아가 그동안 기업들이 임금 착취의 한 방편으로 고용해왔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경제활동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개인 이익만을 추구하던 기존의 기업 형태에서 탈피해 공생과 사회기여가 기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상적인 모델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예로 들 수 있다. 흔히 협동조합은 기업 경쟁력이 없다고 혹평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견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협동조합이 가장 발달한 스페인의 몬드라곤이나 이탈리아의 볼로냐의 경우만 봐도 알 수 있다. 이곳에서 활동하는 협동조합은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하는 최고 수준의 기업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도 이를 협동조합은 해고 대신 신규 고용을 늘렸으며 노동 생산성이 높아 급여 수준도 세계적인 기업 못지않다. 우리나라도 이제 자본주의의 대안적 형태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들 대안적 기업들이 국민의 행복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사회가 된다면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정치, 경제 혁명을 이룰 것이다. 모든 혁명이 그렇듯이 정치 혁명과 경제 혁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기득권 세력의 거센 저항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헬조선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한다. 우리의 무기는 용기와 진실이다. 누구든 목숨을 걸면 두려움을 극복할 용기가 생기고 아무런 사심 없이 오직 진실만을 무기로 삼아 대항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국민 개개인의 염원이 한 덩어리가 되어 싸울 때 반세기 넘도록 양심을 속이고 개인적 욕망에만 집착해왔던 가짜들은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행복한 권리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대통령님이 되기 전부터 이 신념은 변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여당의 대표로서 또 공직자 시장으로서 충분히 기득권층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국민들을 위해 긴 시간 달려오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제가 성남시장이라면, 여야 대표라면은 이재명 대통령님처럼 국민들을 위해 정말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2항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이 내용을 곱씹어서 실천하는 정치인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오로지 정치인이 지금 대통령님 하는 업무 능력만 보아도 좋고, 오늘 또 그 여야 대표들이 만났잖아요, 청와대에서. 근데 그 자리에서도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재판을 받으라라는 그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기자분들도 요즘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 보면은 전 윤석열 대통령 때는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조금 심기를 불편을 건드리는 말은 하지도 못했는데 너무 부드럽게 대해주니까 너무 막대하는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님께 감사드리고요.
정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행복을 방해하는 분들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라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